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찰 기록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쳤죠. 네, 연이어서 다시 관찰 기록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데요. 예, 관찰 기록의 방법에는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녹화, 녹음, 사용법 이렇게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관찰 기록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어떤 현장 아니면 어떤 학습자를 완벽하게 그대로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화기록법처럼 관찰자가 들어가서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그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사용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녹화하고 녹음을 하는데 뭐하러 기록을 하느냐, 관찰자가 왜 힘들게 직접 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녹화하고 녹음한 것을 나중에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관찰자의 눈에서 그때 어떤 것이 눈에 띄었는지, 무엇이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녹화와 녹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미묘한 어떤 뉘앙스,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관찰자가 잘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찰자가 제대로 기록을 해야지 하고 어떤 현장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트를 적어야지, 예, 노트 필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 면이 있죠.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화기록법 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 명칭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관찰자가 들어가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플러스 본인의 여러 가지 느낌들, 인상들, 아니면 보면서 느꼈던 어떤 질문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이제 일화 기록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찰을 하려고 할 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평가자의 양해를 구해서 녹화 그리고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걸 그 녹화나 녹음한 것을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고 듣고 보면서 본인이 어, 그 기록한 내용하고 대조를 하면 자신이 그때 봤던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들을 가졌거나 어떤 느낌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기록한 거하고 그리고 녹화와 녹음 사용한 것을 크로스 체크하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그리고 풍부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그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 기록 시 유의점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것이 좋고요. 얼만큼 계획적으로 관찰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관찰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최소한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객관적인 관찰을 해라 하는 얘기는 관찰이라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는 평가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들을 받았는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좀 보충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현상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관찰 자료 기록은 사전에 구체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관찰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기록할 건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분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잘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관찰의 대상이 되는 그 과정, 뭐 현상 그거는 다 없어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다 없어져서 내가 다시 관찰하러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빠뜨린 어떤 데이터가 있다든지 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구체화를 시켜서 관찰을 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관찰 방법의 장점은요, 일단은 수치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되지 않는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장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리커트형 척도나 다른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은 예를 들면 그 설문 조사 결과의 점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풍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허위 반응이나 중립화 경향이 방지된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관찰자가 처음에 관찰을 할 때는 관찰을 당하는 사람들이 왠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나다 보면 관찰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본인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관찰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피관찰자, 관찰을 당하는 사람은 조금은 좀 더 본인의 원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찰 방법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화를 할 수 없다는, 수치화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적인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수치로 뭔가를 보지 않으면 사실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적, 질적 데이터가 다 중요한데요. 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면 그것을 내가 실제로 보지 않더라도 눈앞에서 마치 펼쳐지는 것이냐, 내가 그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그런 현상들이 얼만큼 강도가 센 것인지, 얼만큼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와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은 이제 관찰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체크리스트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어떤 한 반에 있는 각 학생들이 누가 누구랑 친한지, 누가 누구를 더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뭐 이것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아이들 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 어떤 사회적인 서열, 우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분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비되는 형용사군, 주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양쪽으로 놓고 그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그 반응 양식을 표시하게 하는 것이 의미분석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따가 제가 실제로 사용한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사적 방법부터는요, 요거는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심리학, 상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매우 훌륭한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어떤 교육의 영역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투사적 방법이 뭐 주제 통각 검사라는 것이 있고, 뭐 잉크 반전 검사, 이런 검사 도구가 있는데, 이게 여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뭐 수업에서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한 설문조사지를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진행한 연구에서 실제로 사용한 설문조사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커버레터입니다. 예. 그래서 커버레터에는 이 설문조사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연구의 제목이 뭔지, 그리고 소요 시간,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달라, 그리고 이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도 아주 내가 철저하게 잘 보관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적습니다. 네, 이 설문지는요, 여러 개의 설문 도구로 구성된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 도구는 비판적 사고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편견이 있고 없고와 굉장히 관련이 되는 어떤 개인의 성향으로서 비판적인 사고 성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33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면 33가지 문항들이 있기는 한데요. 잘 보면 이게 4개였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위를 보면 뭐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잘한다, 이런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들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예를 들면 여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다, 요 언저리에 있는 문항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뭔가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있는 정도, 이런 것을 묻는 문항들이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가면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의 의견도 경청한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얼만큼 다른 사람들의 의견 아니면 다른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내가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항들입니다. 그 평가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척도라고 그랬죠? 리커트 척도입니다. 가운데에 보통이다, 가운데점, 중립점, 0점이 있죠. 요 다음 것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편견이라는 것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척도가 뭐냐면 거트만 척도라는 겁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요. 거트만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여기도 7개, 그리고 여기도 7개. 지적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비명문대생 각각에 대해서 7개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7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거트만 척도이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가운데 거를 볼게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 제일 첫 번째 문항이 강도가 제일 약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묻는 내용은 대놓고 편견을 묻는다라기보다는 편견을 어느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사회적 거리감으로 봤습니다. 이 척도에서는. 이건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편견의 정도를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로 정의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감을 조금 느끼는지, 아니면 많이 느끼는지를 보겠다 하는 것이 이 설문 도구의 그 구성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 외국인 노동자 각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인데요. 버트만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 요 제일 위에 1번 문항하고 마지막 7번 문항이 어떤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먼저 있는 문항은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다. 예,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예,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부담스러워요. 동료로 지내도 좋다. 친구로 지내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의 배우자가 되어도 좋다. 요거는 가장 강도가 셉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맨 위에 문항들에 대해서는 예예예라고 하다가 뒤에 가면서 좀 아니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라고 얼만큼 몇 개의 문항에 대해서 답을 했는지 요것을 이제 점수화를 해서 한국의 대학생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사회적 거리감이고 척도 방식은 거트만 척도라는 거죠.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다시 또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또 지적 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문항들을 제시를 했고, 이거 역시 예, 리커트 척도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의미 분석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또 대학생들 젊은 층의 편견이 얼마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노인이라고 제가 위에 놓고 왼쪽에는 긍정적인 형용사, 오른쪽에는 부정적인 형용사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점부터 7점에 걸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아니 사실 판단은 아니고요, 느낌 가는 대로 빨리빨리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몇 학기를 이수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남녀, 전공 분야 이런 부분들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물었던 이유는 글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종교 유무와 편견의 정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넣었고, 학생들이니까 학점은 또 기본적으로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제 설문 문항들이 지적 장애인 내지는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큼 편견을 가졌느냐를 보는 거라서 그들과 얼마큼 접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정도가 이제 저한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을 넣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개인 정보는 맨 앞에 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편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를 묻는 것을 앞에 놓으면 왠지 뒤에 편견에 대한 문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조금 더 허위 반응, 중립 반응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냥 맨 뒤에 놨습니다. 나름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뭐 좋은 제가 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설문 조사 도구, 이 경우에는 편견에 대한 거였고, 편견이라는 어떤 정의적 영역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